예쁜 초록색 펜잎이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는데 생기가 넘쳐서 흰 꽃잎처럼 밝게 자라온 듯이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바위솔은 어두운 그늘 속에서만 자랍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받다 보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올소 어쩌면 우리들이 머무는 삶의 길에서도 마음 안에서 바위솔처럼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듯이 분명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성장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그늘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푹 사연 1위 에이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중학생 딸을 두너입니다. 저는 40대 주부이고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은 상당한 나이차가 있는 두 형제의 막내 형제입니다. 아들들이 있는 집으로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들 셋이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니 부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막내 며느리이지만 첫째 며느리보다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다면 막내 며느리로서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년 전의 가을, 제가 27살의 젊은 나이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케이스였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남편 집에 몇 번 놀러간 적도 있어서 시어머니랑도 초면은 아니었죠. 제가 기억하는 건 어릴 때 남편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님이 간식으로 김치전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올 때는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시기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남편 집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았을 때 푸근하고 인자해 보였어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어릴 적에 보았던 남편 즉 가족 사진에 나오던 시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니 안심이 들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인사들이 갔을 때예요. 시부모님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저를 너무 반가워하며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네가 우리 형준이 어릴 때 놀랐던 그 아이구나. 아 정말 예쁘게 잘 컸네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도 기뻐하며 예쁘다 해주셨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시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후 서울 외곽에 신혼집을 마련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지방에 있어서 좀 멀긴 했지만 시어머님과 시아버지께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매주 주말마다 내려가서 돌아왔어요. 가실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저희는 시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고의로 특별 요리를 먹일 때 메뉴를 정해서 재료를 구매하고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앉아서 쉬시라고 하신 후 저와 남편이 잘 하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열심히 요리를 해서 어머님과 아버님께 대접하고 했어요. 제가 만들었음에도 솔직히 맛이 없는 음식이었는데도 맛있게 드시시고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좀 더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리도 못하는 것만 탓할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라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좀 더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형툴과 터울이 좀 있어서 제 위로, 형님 두 분은 결혼하신 지 꽤 됐거든요. 큰형님네는 애들이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형님네는 5살과 7살 아이 둘을 키우고 계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면 작은 형님의 아이들이 놀러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은 형님 내외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둘만 놀러 다니시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조카들이 저희 부부를 좋아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조카들이랑 같이 공원이나 박물관 등 여기저기 놀러 다닌 적이 많았죠. 많이 놀러 다녀왔어요. 저희도 맞벌이 부부라서 주말마다 시댁에 갔다 오는 것이 피곤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매주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서 조카들과 놀았지만 작은 형님 마주하게 되면 힘들었어요. 서울에 가려면 일찍 출발해서 지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작은 형님은 애들을 금요일 저녁에 맡기고 일요일 저녁에 데려가야 해서 항상 시간이 애매하게 되곤 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월요일에 연차를 내고 시댁에서 월요일까지 머물기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작은 형님이라고 만나게 됐습니다. 형님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대략 8시쯤이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로 현관 쪽을 확인해 보니 작은 형님 부부가 조카들을 안아 오시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형님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라며 작은 형님에게 웃음으로 인사했죠. 그러나 형님은 들은 척만 하더니 미소를 짓고 계시던 어머님께 짜증을 냈었다고 하네요. 아, 어머니 애들도 소세지 먹이 썼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가공식품을 자꾸 먹이지 않아야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맨 마지막에 웃어라고 리펐다. 하지만 아들들은 다른 반찬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미 애들을 위해 나물이나 잡채 등을 준비해 놨었는데 한 젓가락이나 먹었다가 놓은 후에 떠들어서 말하며 다음번에는 다른 반찬을 준비해 볼게라고 말했다. 걱정 마시라고 유언했다.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카들을 형님께 더 구다 하더니 이미 늦었으니 빨리 가자며 손을 흔들었다. 작은 형님은 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한 춤을 생각보다 잘 추는 것 같았다. 형님이 차갑게 대해도 그 주변의 삼촌은 신경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형광등이 꺼진 뒤에도 어머님의 표정을 컨텐트. 모아준 돈은 없는 거지 그저 단순히 부모님이 시키느라 맡긴 일을 내 해치우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그 다음에는 주머니 속에 넣어도 인상이 좋거나 그러게 깔끔히 다시 한 2,000원 더 넣어서 들 만하나요? 부디 이런 고백들이 무시를 받거나 섣부르게 판단을 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들고 온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이 얘기해준 대로 우리 어머님은 정말로 살아가면서 형님을 거의 피할 수 없는 까다로운 사람이고 애들을 맡기는데도 지나치게 세심한 면이 있으며 어머님은 일하신 적이 매우 순하셨어요. 어머님은 말로 대꾸를 못하셨고 제가 미안하다 해도 살아가셨네요. 실은 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으시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편이어서 거의 매일 누워 계시며 주말에만 조카들을 위해 힘을 내어 놀아주시는데 이게 정말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결혼의 첫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내려갔더니 큰 양가 부모님이 오시고 중학생이던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지요. 형님네에 오셨다는 들었어요. 도착한 즉시 큰형님이 앞치마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석 전체 칠 줄 알아야 해. 내가 재료를 모두 구해놨으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야. 난 지금까지 많이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동, 서가 만나는 수준까지 하면 돼. 큰형님의 어조는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새 며느리인 제가 군기를 잡아보려고 노력해봐야지. 저는 재료부터 손질하는 법을 배우며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최근 들어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혼자 전을 부치는데 올바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큰 형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물어보니 형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머님께 먼저 물어보면서 따져봐야 해요. 그런 것은 원래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이왕에 나는 방에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하고 오세요. 결국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물어가며 겨우겨우 완성했습니다. 청소도 혼자서 다 했어요. 작은 형님이야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안 오시는군요. 저녁 시간엔 저랑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큰 형님들은 대화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형님과 아버님은 말없이 휴대폰만 보며 식사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말이라도 걸면 올바른 대답을 해야지. 들꼬리를 날리려고만 하지 마 하시더군요. 결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앞에서 너무 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까지 맡기셨어요. 그냥 배부르다고 산책 좀 해야겠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님은 TV 앞에 앉으시고 계셨죠. 다행히도 조금은 서로 도와주시는 남편 덕분에 얼마나 좋을까요? 둘째, 어깨에 힘주어 존댓말 사용 시간에 오셨는데 애들만 맡기고 또 둘이서 술 마시러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그런 일이 있으니 그렇겠지 하고는요.
우리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시고 시골에서 살기도 좋아요. 그러나 형제들이나 친척분들께서 하는 행동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뒤집힐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리낌 없이 무언가를 지적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는 사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어느 날은 정말 속으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참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형제들은 명절을 지내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까까지는 부모님께 싸느라 애쓰면서 고생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것 사다오, 이것도 싸다오라고 요구하는 귀여운 태도를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고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만 쾅 받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씁쓸한 마음이 들어 혀를 찬 적이 되더라고요. 교회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처럼 매달 시댁에 내려가지 못했지만 노력해도 매주 한 번씩은 내려가려고 노력했어요. 형님들은 명절 때마다 택배도 받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모습도 역시 똑같았고요.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감기와 몸살로 아파서 누워 계신데도 주말에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는 작은 형님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티읕담에 부탁해 저희 남편이 굉장히 잘하셔요 하니 큰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신데 너무 심하진 않아? 형 자식들은 형과 형수가 좀 툴바하게 보이지 않나요? 아, 쉬어요. 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가 안 되면 죄수 씨도 있는데 재수 씨가 애들 좀 봐주면 돼. 이 대체 뭐가 문제야?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더라고 해요. 그러자 작은 형님이 한마디 더 붙였어. 아니 삼추, 내가 무슨 상관이래요? 우리 애들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통성호, 우리 애들 어머님한테 감겨 옮기면 안 되니까 애들 어머님 방에 못 들어가게 해요. 오늘은 동서가 좀 봐줘. 어차피 여기 있으면서 할 일도 없잖아. 저는 형님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머리가 띵한 기분이에요. 형님 내외가 우리 부부에게 그렇게 말하고 선자리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린 상황이었어요. 정말 어이없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형님이 시부모님으로 만나지 않고 밖에서 만났다면 제가 아마 뺨을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큰 형님, 작은 형님, 내외는 시부모님께 필요한 것만 얻어갔죠. 예의도 없고 자식들도 리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이었죠. 그렇게 형님이 못까지 머릿속으로 노래하며 지내다가 결혼한 지 2년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내십 몇 년 동안 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으면 했지만요. 어머님께서 몸이 약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작은 형님이 매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들고 계셨기 때문에 평일에도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보내니 이동안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를 키우느라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전화는 자주 드렸어요. 통화해보니 어머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매일 1시간씩 다니시는 것 같은 이유로 유축되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힘들어서 그마저도 못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큰일이 발생하여 저희에게 어머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 근처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병원에 급히 도착하니 어머님은 이미 실세 직전이었고 아버님은 응급수술 중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택시를 운전 중이었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에 덮쳐 중상을 입어 수술 중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큰 충격에 혼자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회사 선생님께서 허리에 들어주셨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그럴 줄이야. 어머님께서는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이 가루가 되도록 빌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부처님을 찾아가면서 저도 너무나 초조해서 손톱을 잔잔하게 깎았습니다. 남편이 한 손을 머리에 올려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걸었어요.
근처에 살지만 오지 않는 아주버님들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수술이 끝나갈 즈음에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오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사고가 심하게 난 나머지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 다시 페이스로 겨우겨우 움직였습니다. 수술로 연결은 해놓았지만 앞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쓸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손상이 많은 부위가 있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요양과 재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벤치에 있던 의료진들이 어머님을 이동식 침대에 눕혀 데려가는 동안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한쪽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처럼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해요. 아주 부담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침님들은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그 이후 아버님의 오랜 입원 치료가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모습이었는데요. 침대에 누워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미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병수발을 모두 들으라고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형제들은 가까운 데도 살면서 한 번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이가 아니었다면 가고 싶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편 없이 혼자 나가기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데 아버님의 병수발을 도와야 해서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님은 사고 이후부터 계속 걱정해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죠. 그렇지만 그 상태로 아버님의 병수발을 도와야 했더니 한 달도 안 되어서 몸 조각 6개가 되었어요. 결국 세 형제가 결합하여 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아버지가 병으로 수백씩 못 드는 상황인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엄마와 아버지를 함께 모셔서 사는 것이 최선이에요. 큰 형님은 오늘 아버지를 데리고 가자고 말했어요. 장남이라면 형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남 노래 제아주에 그러자 큰 형님이 성을 내리겠다 했어요. 어머, 혜림 아빠. 요즘 세상에는 장난 따지는 차남이 있었어요. 괜찮은 형편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고2 93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의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집에서는 뭐든 올바로 해야 돼요. 우리 집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아차. 혜림 엄마는 그 집 어머니 집에서 가장 가깝지 않아 거기서 무시당하겠네요. 큰 형님이 작은 형님에게 더던 기진을 이번에는 작은 형님이 화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은 이미 앞서서 우리 애들도 보지 못하시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돌봐요? 어머님 때문에 주말에 등산이나 무인도로 못 가게 되니 짜증이 나 죽겠네요. 아, 작은 형님 말뿐인 새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대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작은 형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형님, 여태까지 어머님이 형인데 애들을 몇 년 동안 주말 동안 돌봐주셨는데 고맙고 미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동서는 말버릇이 좋지 못한데 내가 애들을 맡기고 동서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어머님도 여태까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셨는데 동서가 어머님의 안심을 깨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은 형님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나가려는 것을 막고 내가 너무 열받아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과격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형님들과 번님들께서는 결국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제가 돌보겠으니 앞으로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싸우지 않아야 해요. 제 폭탄 선언에 남편이 당황하여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냥 님의 작은 형님에게는 잘 됐다고 제 맘대로 하라며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팔짱을 끼고 한참을 씩씩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정말 그래도 괜찮냐며 묻길래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봉양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지만 저렇게 형님들이 설득을 떠미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모시기로 작정했어요. 형님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한번 아버님을 맡으면 평생 정자를 맡게 될 것 같다는 것은 뻔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제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범인이 된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남편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앞으로 어디서 아버님을 모시실지 남편과 상의했어요. 아버님께서 겪는 불편함을 공감해 우리는 서울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서울에 있고 어머님, 아버님을 병원에서 신경 써주는 것이 서울에서 더 편리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집을 전세로 주기로 하고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시댁 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로 한 날, 어머님이 나를 보시는데 불편해하시며 힘든 무릎을 절뚝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드럽게 안아들며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전 아니요. 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앞으로 우리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울고 계신 어머님의 고역스러운 모습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를 위한 작은 방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옷을 걸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없던 방이었지만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기존의 물건을 정리하고 장난스럽게 정리하며 방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시며 우울해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집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할 가치 없다고 한탄하셨다고 하네요. 그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이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이후 제 삶은 아주 바쁘게 변했습니다. 이미 아기를 홀로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병수발까지 하셔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이를 재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들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돌보면서 아버지를 퇴원한 뒤에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다 보니 액체 식사를 우선으로 드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 가장 어려웠던 건 대소속 문제였어요. 은수가 리를 얻었을 때 아버님께서 변이 차시는 도중에 화장실로 모시고 변기에 앉혀드렸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여성인 저보다 무거우신 아버님께서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기저귀를 교체하고 후속 처리까지 하는 그 일은 솔직히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아버님의 존재를 대하는 자세가 어려웠을 것이고 처음에는 며느리인 저에게 변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어머님은 자신의 몸을 어렵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가 처리를 도맡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놀아주시거나 잠깐씩 봐주셔서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우리 집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서부터 명절도 대부분 우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코기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보낸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친한 것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전날 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동안에 남편과 함께 명절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점심이 다 되자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형제들은 들어오면서도 5명 모두 인사조차 없이 입장했습니다. 붙어놓은 전이나 집어 먹으라고 했더라고요. 보다 못하게 내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외에 아버지는 그 방에 계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인상이 샤저 알라인. 동서도 참 급해서 누가 이사했는지. 작은 형님은 새침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형님이랑 같이 아버님께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작은 형님은 코를 찌푸리며 인상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큰 형님은 눈치 쓰면서 교환하고 깔깔거렸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요? 아버님은 머쓱하게 웃으시고 낸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한 후 과일을 내오려고 하는데 큰 형님네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균형 인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가시게요?
우리가 좀 바빠서 뒷정리 좀 부탁할게요. 동서가 그리고 이거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서 형님이 내민 봉투를 열어보니 돌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온 님을 모시는 대신에 큰 집 작은 집에서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로 얼마씩 보태기로 있었는데 그냥 님은 아이들이 대학 학비 때문에 쫓기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보태기로 한돈을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0만 원을 들고 찾아와서 제게 건네준 것입니다. 속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비 때문에 다시 쫓기겠다던 큰 형님은 매주 주말에는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며 두 분이서 잘 쓰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시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돈을 보태줄 생각도 없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는 욕하면서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감사하다고 말한 후 큰 형님을 배웅했습니다. 큰 형님이 가자 하자 작은 형님도 집에 가자고 했었는데 애들을 잠깐 친정에 맡겨두고 빨리 형제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다들 집에 돌아간 후에 남편과 함께 둘만 남겨 뒷정리를 했습니다. 형님들께 실례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셔서 음식 좀 사드리려고 넉넉히 준비했지만 2층으로 더 쾅쾅 가셔서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그 이후 한동안은 아마 반찬으로 그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 끝난 후 어머님이 평소보다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대화도 거의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셨습니다. 밤마다 열이 펄펄 끓어 언급된 실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아버지께서도 편찮으신데 어머니께서도 큰일을 겪고 계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아이를 돌봐주셔서 덜 힘들었던데 지금은 진짜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 날은 유난히 아이가 심하게 행동하고 오는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아버지께서 기저귀를 갈고 계셨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울부짖으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아이에게 달려가 봤더니 아이가 혼자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떨어지면서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울고 있는 아이를 겨우 달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이마에 약을 바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진정이 되어 잠이 들자 아버지께서 나온 사실을 생각했고 급히 아버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누워 계셨는데 저는 기저귀를 갈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승해야 해요. 아이가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져 다칠까봐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느껴졌고 결국 서운한 마음으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송이 언니, 너무 힘들어요. 아저씨 정말 힘들어요. 아버님께서는 제 이순위를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만했으면 좋은데 요양원에 보내든지 혹은 이대로 죽게 내버려두든지. 몸이 빨리 줄을 떠나야겠어요. 너희들의 힘든 모습은 봐줄 수 없어.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쁜 소리예요. 들리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올바른 말씀은 해주셔야 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부담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방에 여러 아이돌을 빼내고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는 소리로 우리 집이 떠나갈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이 누워 계셨을 때 더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후 얼마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나왔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매우 잘 대해주셨는데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몸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로 인해 자책하며 매일 밤 눈물로 보내셨어요. 어머니께서 떠나신 후 아버지가 괴로워하실까봐 더 많이 모셔드리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신 후 몇 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거실 수 있게 되셨어요. 우리 아이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께서도 조금씩 거실 수 있게 되어서 저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잠도 푹 자고
낮에 조금씩 여유 시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거의 연락이 끊겨 있어요. 처음 일해서 2년은 명절 때에도 왔었지만 이제는 명절 때에도 오지 않고 2만 달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이나 죽은 언니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심했습니다. 보태기로 한 생활비도 어느 순간 모른 척 하더군요. 먹고 사는데도 정신없이 매달려야 했어요. 제 남편도 그냥 우리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실망스러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아버지를 보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고생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올해 명절에도 나오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 남편과 함께 음식을 간단히 준비하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어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게다가 아버님도 제 아이를 예뻐해 주시고 제 아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르니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치우려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다시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 여기가 있다면서요. 견해라. 예제, 너 이렇게 오래 같이 산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이 늙은이 몸뚱아리 병수발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 거야.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만 시킨 것에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매너와 애게 보답하기에는 모자라지만 이거라도 받아주려 저는 의하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집 문서다. 나랑기 시어머니랑 같이 살던 집이란 말이다. 그 집은 내가 재작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야, 집값이 3배나 뛰어났구나. 네이즈, 너 이게 좋을 텐가?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었습니다. 지름 무슨 형편은 이야? 네 양들이 말이냐? 걔들은 이제 내 자식들 아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한 한자 오래되었다. 내가 자식 농사 잘 묻지는 탓이지 뭐. 그래, 아버지도 살아 계실 때부터 아플 때까지도 언제나 나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게 물려줄 재산이 남아있다면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과 찌도하는 2명이 난리를 쳐서 5선명의 내 이름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진탕 회사의 윤대용 신탁에 맡겨두었으니 나 죽은 뒤에 내게 재산이 가더라도 요구나 청구는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입을 막고 끄덕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울지 말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봉투에서 꺼낸 문서를 다시 펼쳤다. 자세히 보라고 했더니 부동산 문서에 사실 오랜만에 보게 되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게 아버지가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껏 아들들에게 말한 적이 있네. 내들이 어떻게 벌어온 돈으로 건물 2채를 사두었는데 내가 죽을 때 물려줄 생각으로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옛 건물은 이미 재개발되어 없어졌지만 그 돈으로 서울 시내에 새 건물 2채를 짓고 4채로 늘었네. 아마 그 중에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거나 월세 20만을 받아 생활하던 중인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건물이라 생각하고 사용해도 좋겠다. 나 죽으면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 1채는 너희 친정이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시집와서 시부모 모신다고 다니진 않았나요? 사전 때 더 항상 감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못난 시합 때문에 예쁜 딸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사돈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하셨을지도 몰라요. 나도 자식이 있는 아빠로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사돈 어르신들도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은 부담 갖지 말고 바꿔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할 말을 잃은 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문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들도 저를 계속 보다가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받은 보상으로 10년 동안의 고난을 대가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보상을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친정에서 저를 위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항상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는 힘든 마음을 숨기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니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울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아직 할 말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도 일하기로 했다. 잘 찾아보니 이 몸 불판한들 그 니도 써주는 데가 있더구나. 이제는 내 밥벌이는 내가 할 테니 해. 너희는 내 걱정하지 말고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라. 너희가 준 남은 재산이 조금 있으니 그걸로 나는 내 몸 길 방 한 칸 얻어. 선악을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너희도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아니에요, 분님. 일하시는 것까진 못 말리지만 계속 여기서 살아주세요. 우리 동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가시면 저 섭섭해요.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볼니? 제가 말하자 우리 아들이 한 잔을 더 마시려 했어요. 맞아야 알아보겠죠? 야, 알아보기 싫으면 심심해져요. 할아버지가 심부름을 더 많이 시키셨을 때니까 가지 마세요. 정말 그런가? 그럼 우리 동현이가 가지 말랬으니까 가지 말아야죠. 오늘 저녁은 맛있는 것을 먹자든가. 역시 지금 주말에는 손절로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 말라는 말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로 나가실까봐 섭섭했는데 안 나가신다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양념치킨을 주문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아서 그런지 그날 먹었던 치킨은 태어나서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바리스타 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국에 카페 창업이란 일에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후에 건물을 지휘할 때까지 마음대로 건물을 써달라는 제안을 극구 사용하시던 친정 부모님은 결국 아버님의 성화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 집에 손 놀게 하기 시간을 보내시던 친정 아버지는 그 건물에 편의점을 차릴까 말까 하면서 과일 가게를 차릴지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편의점이나 과일 가게와 같이 함께 일하고 싶다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건물 관리를 하면서 팔 땐 100만 원을 벌어요. 사실 이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웃음도 더 많아지고 자신감도 생기셨다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집안에서만 있었다가 나가서 돈을 벌게 되니 이제 그곳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형님들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황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새로 카페를 개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그것은 분명 아버지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족들을 모두 소동하며 늦은 밤 식습관이라며 찾아왔습니다. 자정에 문을 발로 쾅쾅 두드리며 소리 지르는 탓에 문을 열어주어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버지가 결코 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현관까지 내려와 밖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디 남의 집이란 소리냐. 나는 너희 같은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을 둔 적이 없으니 이리 처마시게.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발로 문을 찾고 두드리며 시끄럽게 했던 그들은 이웃이나 경찰에 신고당할 것 같아서 당황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후 아버님만이 아니라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전화폭탄으로 인해 괴롭힘을 받아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는 무슨 돈으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는 시골집을 막내에게 물려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시며 결국 우리 모두 휴대폰 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진정되지 않자 그대로 집으로 와서 찾아왔습니다. 집에 없는 척 했을 때도 남편이 직전까지 찾아오긴 했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 개입하셨고 한 번 더 아이들을 괴롭히면 내가 죽을 때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물려줄 테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너희들이 너희들의 몫을 받지 못하도록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죽을 확률이니 나중에 정상적으로 받고 싶다면 조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요. 아마도 형님들 성격에 분명히 1년도 못 가 아버님 눈밖에 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해요. 형님들이 건물 두 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는 제 일만 신경 쓰려고 해요. 오늘은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한 번째 달 중순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어요. 애키 우량아, 아버님 병수발 되냐고 하며 살았더니 저희 가게가 생긴다는 사실에 괜히 설레고 있네요. 예정된 탈취계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카페로 오픈하게 되면 또다시 바빠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가족끼리 통해 애단역을 쓰려고 해요. 아버님이 바다를 오랜만에 보고 싶어 하셔서 겨울바다 구경하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 종이라는 말에 신한 아들로 보여서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10년간의 삶 끝에 이런 행복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막내 며느리로서 저의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저에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빛을 비추길 기원합니다. 어제도 눈이 내려 참 추웠는데 추운 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